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람 당장 수갑 채워서 끌어내! 건물이 무너져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와 함께 이른이 넘은 노인은 힘없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지점장은 할머니를 사기꾼 취급하며 삿대질과 함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낡은 옷,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이 할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모두 그녀를 사기꾼 바라보듯 힐끗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전 본인들을 집어삼킬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는 노인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진짜로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울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오래된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70을 넘긴 나이가 거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동안 서랍 안쪽에 보관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것이었죠. 표지는 낡아서 구겨져 있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들, 지난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저는 계단을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과 몇 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아침 운동을 나온 할아버지,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마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오려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를 타고 은행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은행이 있는 건물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창구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모두 제 것이 맞았습니다. 32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형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가 정말 고객님 것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과 화면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지나가며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옷차림 때문이었을 겁니다. 낡은 가디건, 헐렁한 바지, 오래된 운동화. 이 깔끔한 은행 로비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잠시 후 직원이 다른 남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계좌를 정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혹시 이 계좌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계좌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이 계좌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계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리하겠다고 하시니 지점장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계좌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서 그냥 두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계좌를 만들 당시 어떤 용도로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인 저축 용도였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은 유리로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지점장과 직원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로비의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실례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점장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기술 관련 일이었습니다. 기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였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명하기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해야 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 기술 쪽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점장의 표정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 계좌입니다. 신분증도 확인하셨잖아요. 신분증은 확인했지만 그래도 절차상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들도 업무상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본점에 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오늘 안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안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절차를 지켜야 해서요. 지점장의 태도는 점점 더 불친절해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의심스러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점장과 뭔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고객님, 일단 로비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이 끝나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은행에서 저렇게 오래 붙잡아두는 거 보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은 업무를 마치고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직원들이 가끔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입은 옷이 낡았기 때문일까요? 제가 늙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돈이 제 외모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가방 속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낡은 표지, 누런 페이지, 그 안에 담긴 숫자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들,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본 건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확인이 필요한 사람. 저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다리는 저리기 시작했고 목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왔고 가져온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로비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 주부들, 학생들 모두 바쁜 걸음으로 들어와 업무를 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안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요. 이런 고액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하거든요. 고액? 그 단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은 일부러 그 단어를 강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일 오전쯤이요. 본점에서 답변이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출구로 향하려는데 지점장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고객님, 혹시 이 계좌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미 대답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계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입금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거더라고요. 로열티라고 되어 있던데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일의 대가였습니다.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으실 정도의 일을 하셨다고요? 실례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통신기술 표준 개발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점장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점장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창구 직원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정말 일이 해결될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댈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상자 안에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특허 증서, 표창장, 기술 인증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보낸 시간들,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의 기쁨. 제가 개발한 기술은 이후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전 세계 통신 산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고 그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두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범함이 저를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제 외모와 제 재산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사기꾼으로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옷이 없었으니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봤던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고 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출됐습니다. 같은 창구였습니다. 어제 그 건으로 오셨죠? 네. 지점장님이 찾으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상담실로 가시죠. 다시 유리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 한 명도 함께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요? 확인이 됐습니다. 계좌는 분명 고객님 명의가 맞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나요?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이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액 인출은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신고 후 처리까지 며칠 걸립니다. 그리고 지점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출처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서류상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증명서나 계약서 같은 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서류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라 정리가 필요할 텐데 집에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절차를 늘리는 걸까요? 제 돈을 찾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건가요? 규정입니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요. 지점장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일단 검토는 해봐야죠. 서류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지점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을 찾으시니까 저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구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저 돈이 자기 거래? 믿기지 않는데. 그러게, 옷차림 좀 봐.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모든 걸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이 은행에서 제 돈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찾아가겠다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서류들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계약서, 로열티 지급 내역서, 소득 신고 서류. 오래된 것들이라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저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번 돈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 호출이 나왔습니다. 창구로 가서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지점장이 나왔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이 로열티가 정말 고객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상담실로 가시죠. 다시 유리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지점장 혼자였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정말 그 기술을 개발하신 겁니까? 네. 지점장은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며칠 정도요. 고액이라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걸어 나가는데 또다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서류 진짜일까? 글쎄, 요즘 위조도 잘하잖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서 말하려는 순간 은행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앞서 걷던 한 남성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본점 감사 총괄 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사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의 태도는 지점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들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점 임원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상담실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지.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본점 임원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은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아, 그게, 이분은 김 박사님입니다. 우리나라 통신기술 산업의 기반을 만드신 분이시죠. 본점 임원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설립 초기 국가전략 사업 자금을 개인 기술 로열티로 전액 맡겨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고객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셨단 말입니까? 본점 임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박사님께서 사흘 전부터 이 지점을 방문하셨더군요.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 처리가 안 됐다고요? 그게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확인 절차요? 본점 임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VIP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확인 절차입니까?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몇 분 전까지 저를 의심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본점 임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VIP 상담실은 로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일반 상담실과는 달리 넓고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커피 머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점 임원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번에 계좌를 정리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신 건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불만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인출부터 하고 싶습니다. 본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나 인출하시겠습니까? 전액입니다. 본점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액이라고요? 네. 이 은행에 제 돈을 단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본점 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뭔가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박사님,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액을 인출하시면 저희 지점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본점 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뭔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지점에서 무례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그건 저희가 사과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담당자들도 문책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곳에서 기다리며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은행에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본점 임원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처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본점 임원은 나갔고 저는 혼자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받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고객님, 아니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전액 인출은 저희 지점으로서는 정말 큰 타격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절반만이라도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라도. 조건은 없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제 커리어가 끝납니다. 그건 당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사흘이나요? 지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본점 임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표로 준비했습니다. 현금으로 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괜찮습니다. 본점 임원은 수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본점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일을 외부에 알리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아니, 그냥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저희 은행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까 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로 알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점 임원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후 이 은행에서의 모든 거래 내역은 공개될 겁니다. 제가 전액 인출했다는 사실도요. 본점 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겠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점 임원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 후회, 당혹감. 창구 직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저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 외모가 제 재산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그녀를 지나쳐 출구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본점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제 권리. 아무도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은행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대형 은행 한 지점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난리가 났대요. 무슨 일인데? 어떤 VIP 고객이 전액 인출을 했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거의 마비 상태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그 은행 쓰시잖아요. 괜찮으세요? 나는 이미 정리했어. 아, 그러시구나.
잘하셨네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제 돈을 제 계좌에서 찾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 메시지가 이제 현실이 된 것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 연구실 후배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그 은행 완전 난리래요. 본점에서 감사팀이 내려왔대요. 그래? 네. 그리고 그 지점장, 직무 정지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VIP 고객 관리 실패로 징계가 내려졌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다고. 후배는 계속 말했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일은 끝났으니까요.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개봉해 보니 정중한 사과문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지점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은행 큰일 났다면서? 응. 어떤 큰 고객이 돈을 다 빼갔대.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대체 누구길래?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이 지점에서 무시당했다는 얘기도 있어.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은행 관련 기사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대형 지점 하나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업계 신문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통신기술 원로 40년 거래 은행과 결별, VIP 고객 관리 실패 논란. 기사에는 제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은행의 고객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나 복장만으로 고객을 판단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점 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든 막으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저희 은행 이미지가, 그건 당신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후 후배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은행 완전 초상집 분위기래요. 왜? VIP 고객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대요. 교수님 일이 알려지면서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지점장 완전히 잘렸대요. 해고까지는 아니지만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커리어가 끝났다는 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감사조사 받고 있대요. 고객 응대 매뉴얼 위반이랑 VIP 고객 정보 미확인 같은 거. 그래. 교수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통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돈을 찾으러 갔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주름진 얼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온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관련 소식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후배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들어와.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은행에서 그렇게 대접받으셨다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그래도요. 선생님 같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몰라도 괜찮아.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기부 같은 거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이야기, 후배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후배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소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교 장학재단에 연락했습니다. 기술 분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상당합니다. 구체적인 건 만나서 이야기하죠. 약속을 잡고 재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제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매년 수십 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좋은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의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박사님,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낡은 옷을 입고 계셨고 평범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돈이 박사님 것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용서,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은행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형은행,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외모나 복장으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 화면에는 은행 본점 건물이 보였습니다.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일이 작은 계기가 된 거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박사님,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돈이 이제 좋은 곳에 쓰일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의 일은 불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시스템을 개선했고 저는 돈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작은 교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첫 해에 25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재단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사님,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편지 묶음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후원자님께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학교를 그만둬야 할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은행 쪽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후배에게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은행 완전히 시스템을 바꿨대요. 어떻게?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대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강화했고요. 그래. 네. 그리고 그 지점, 새 지점장이 왔는데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친절하고 공손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전 지점장은요? 들은 바로는 지방의 작은 지점으로 발령났대요. 그것도 평직원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 은행들이 다 비슷하게 바뀌고 있대요. 교수님 일이 업계 전체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업계 관행을 바꾸신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해서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데 옆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은행의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표이었지만 곧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복직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서요.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일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박사님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고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변했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은행 지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금융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은행권의 고객 차별 금지 지침 시행, 외모나 복장을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는 경우 제재 방침.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제도적 변화까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며칠 후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교수 위촉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의 기여를 기리고자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 차원에서 꼭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간소한 행사였습니다. 총장과 몇몇 교수들만 참석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기립니다. 총장이 패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짧은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그 은행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로 붙은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외모나 복장에 관계없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제가 그 은행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시, 의심, 모욕, 그 모든 것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사님, 내년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박사님의 뜻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 그 돈이
이제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골 빵집에 들러 식빵을 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 박사님 맞으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사님 장학금을 받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뵙게 되어서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꼭 훌륭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제가 겪었던 불쾌한 일들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 상 받는 사진,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 모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줄도. 하지만 모든 게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저녁에 후배 교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학회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주제가 뭔데? 기술 개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세요. 기술만큼 중요한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어.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주제네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강연 내용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기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겸손, 존중,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다. 오히려 그 일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감사한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단지 내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받기를 바랐다. 내 돈은 이제 더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내가 남긴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술도 장학금도 그리고 작은 교훈도. 일기장을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은행은 변했고 사람들은 배웠고 제 돈은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누구보다 품격 있게.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